안녕하세요. 문화유산을 사랑하고 지키기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돌짐승 살롱입니다. 오늘 돌짐승 살롱은요, 박선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시는 길은 멀지 않으셨나요? 네. 돌짐승네 이렇게 개국도 하시고 정말 대단하십니다. 문화유산 회복운동에 큰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오늘 주제는 일본으로 반출된 문화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교수님께 부탁을 드렸는데요. 지난번 방송에도 이제 국외문화재 현황 얘기하면서 했는데 일본에 제일 많더라고요. 거의 절반이 넘게,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문화재 중 절반이 넘진 않고 절반 정도 되는 43%가 일본으로 나가 있다고 하는데 왜 유독 이렇게 일본으로 많이 반출된 건가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아무래도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럴 계기가 많았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집중적으로 반출되는 시기가 이제 구한말 개항 이후에, 그리고 일제 강점기로 넘어오면서 1945년까지 대량으로 반출되지 않습니까? 네. 그 시기에 이제 불법적인 강제 병합으로 인해서 우리가 식민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조선 총독부의 묵인 또는 묵인을 넘어선 방조 또는 정말 의심하자면 협업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반출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또 임진왜란 시기에도 많은 외인들이 우리나라 영토를 드나들었고, 그리고 이제 고려시대도 보면은 왜구들이 서해안까지 배를 타고 가서 내륙으로 침범하여 약탈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사실은 수세기에 걸쳐서 이루어졌고, 대량적으로 반출된 시기가 1945년까지 이어진 그런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때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또 일본의 271곳에 우리나라 문화재가 흐트러져서 이렇게 산재돼 있다고 하는 발표 결과를 봤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또 도쿄 국립박물관, 거기에 특히나 많은 숫자도 엄청 많지만 또 되게 중요한 문화재들도 많이 전시 소장되어 있다고 하는데, 도쿄 박물관에 대해서, 도쿄 박물관 내 한국 문화재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굉장히 일찍 근대화에 성공을 한 나라였죠. 그래서 이제 근대화를 이루는 그 시기 1872년도에 이미 굉장히 현대적인 박물관을 설립을 하게 되고, 그 최초의 박물관이 현재 도쿄 박물관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어떤 박물관을 설립을 할 때 국유로 하는 경우도 있으나 최근의 경향들은 독립적인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특수법인으로 하거든요. 근데 현재는 이제 특수법인으로 있고, 그런 어떤 역사적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일본의 중요 문화재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반출된 어떤 해외 문화재도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보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보고되기로는 지금 전체 88,000점의 예술품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해요.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고요. 도쿄 박물관에만요? 네네. 그 중에서 이제 한국 문화재는 1,849건이라고 그러고, 그 중에 1,849건, 그리고 한 6,700여 점이라고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중요 문화재로 또 15건이나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도쿄 박물관에 가면 동양관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세계의 박물관을 다니다 보면 이제 아시아관, 또 동양관, 오리엔탈관 이렇게 하더라도 그 문화재들에 보면 한국실, 한국이라는 거를 이렇게 게시를 해놓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도쿄 박물관에는 한국 문화재라는 것을 적시를 하고 있다라든가 한국실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동양관으로 해서 이제 들어가서 보면 밑에 설명 보고 이게 한국 문화재구나 알 수 있게. 가야 이렇게 적혀 있겠죠. 신라. 예. 조선 시대, 고려 시대 이런 식으로요. 교수님 방금 중요 문화재가 15건이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자기네 나라 문화재가 아닌데 그거를 중요 문화재로 지정해도 되는 건가요? 전 세계에 이제 사실 유명한 박물관들이 같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세계 3대 박물관이라고 하는 것들도 가 보면은 정말 뭐 해외에서 유입된 그 문화재들을 가장 많은 그 관람객들이 오고 가는 곳에 전시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저는 그것이 사실은 그 어떤 그 문화재를 점유하고 있고 보유하고 있는 나라의 어떤 그 문화국가로서의 상징이라고 저는 보여지지 않고 오히려 약탈과 탐욕의 상징처럼 보여져요. 예. 그런 말도 있잖아요. 영국 박물관에는 영국 거라고는 건물밖에 없다. 그렇죠. 저는 사실은 대형 박물관 그를 한 2년 전쯤에 가봤는데, 저는 이제 거기에 그 우리 이집트에서 온 뭐 그런 미라가 사실은 한 뭐 몇 점, 한 4~5점 있을 줄 알았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교과서라든가 다른 책에 소개되는 것은 그 중에서 유명한 거 한 컷인, 저는 그렇게 계속 그 복도를 지나갈 때까지 그렇게 질비하게 서 있을 줄은 상상도 못 하였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대형 박물관이라는 명칭 자체도 되게 제국주의적이고 침탈과 막 약탈 막 그런 거에 뭐 세습 같잖아요. 네. 그런 어떤 제국주의 국가들의 서양 제국주의 국가들의 그런 것을 뭐 일찍 근대화를 이룬 일본은 그대로 따라하고 있죠. 그대로 답습해서 이제 아시아 국가들한테 똑같이. 근데 뭐 무슨 결론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긴 좀 그렇다. 그러나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동체를 이루고 이제 그런 문화재에 대해서 새로운 원칙들을 확립해 나가고 있는 반면에 아시아는 뭐 아직까지도 그렇게 공동체를 다 함께 이루지 못하여서 여전히 일본이 제국주의 시대에 했던 그런 그 뭐 문화재 국한돼서 말씀드리면 그것들을 이제 바로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국제적인 노력이 조금 더해지고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약탈 문화재는 반환해야 한다는 뭐 많은 조건이 있어서 실제 실효성은 없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조금씩 이제 진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아이콤이라고 국제박물관 협의회라는 데서, 이건 뭐 협약은 아니지만 그래도 박물관이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박물관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꼭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해야 한다라는 수칙 같은 게 좀 암암리에 지켜야 되는 수칙이 나려오잖아요. 거기서만 이제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시면 거기서만 보더라도 이렇게 문화재를 취득 사유가 불분명한 문화재를 자기네 거로 가져와서 지정하는 일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국제박물관 협회,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카운슬 오브 뮤지엄인데, 이제 그 유네스코 유관 이제 비정부 기구, 국제 기구로 이제 등록되어 있고, 이제 파리의 그 유네스코 본부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데요. 뭐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도 당연히 그 협회에 이제 회원국이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자국의 다른 그 현행 법률처럼 구속력은 없으나 이제 당연히 문명 국가 그리고 세계의 어떤 일원으로서, 그리고 뭐 일본이는 세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국가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켜야 되는데, 거기 보면 이제 박물관이 어떤 예술품을 그저 전시하고자 하는 그 문화재 또는 예술품들을 취득을 할 때는 그 합법적 소유권의 문제를 확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려면은 이 문화재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유통되어 왔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전 소유자가 합법적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한 취득의 경위에 대해서도 당연히 조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공개하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로부터 증여를 받아서 자신의 그 소유물로 전시를 한다라는 것은 윤리 강령 위반임이 명백하고, 사실은 이 강령에 기초해서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다한다라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됐었고, 우리도 사실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충분히 국가적 또는 시민적인 어떤 차원에서 요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그 합법적 소유권 그리고 전 소유자도 어떤 경로로 취득했는지를 밝혀야 한다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교수님께서 저한테 이 컵을 합법적으로 사셨는데 제가 이걸 만약에 누구 걸 훔친 거다. 이럴 때는 그럼 교수님의 입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가 이제 이것은 물건 아닙니까, 그죠? 네. 물건 중에서 이제 동산이라고 하거든요. 네. 동산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 민법에 의하면 선의취득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선의 무과실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런 과실이 없어야만, 그죠? 이제 내가 만약에 네. 정당한 대가를 주고 취득을 했으면 과실이 없어야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그 과실이 있다 없다를 갖다가 과연 누가 입증해야 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겠죠. 네. 왜냐하면 과실이라든가 고의라든가 이런 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내심의 의사를 이렇게 추측해야지 알게 되는, 확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윤리 강령에 박물관이 소유권을 취득을 할 때는 합법적 소유권을 확정하고 그 내력이라든가 취득 경위를 살펴보라라고 되어 있다라는 것은 박물관에다가 주의 의무를 부과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물관이 과실이 없다라는 것을 입증하게끔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을 해서 전시를 했을 때, 원소유자의 대부분은 유족들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원소유자의 유족들이 이것은 우리 여러 가지 내려왔던 문헌에 의하면 우리가 언제 그죠? 도난당한 것이다, 약탈당한 것이다, 또는 소련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이렇게 동구권에 보면은 당시에 또 거기도 이렇게 전쟁 시기에 강제 수용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공산당에서 강제 수용되거나 실제로 이제 유대인 문화재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증명을 이렇게 하면은 반환을 청구하는 유족들이라든가 원소유자 관련된 사람들이 그걸 입증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박물관이 입증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윤리 강령에 주의 의무를 부과를 한다라는 의미는 바로 분쟁이 발생을 했을 때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증 책임을 누가 가지느냐가 분쟁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럼 교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 이 일본 도쿄박물관에 대입해서 해보면 이제 도쿄박물관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문화들을 자기들이 어떻게 가져오게 됐는지를 밝혀내야 된다는 얘기시네요. 지금 일본에서 확인되고 있는 문화재들이 사실은 무덤에서 이렇게 도굴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무덤에서 도굴된 것이 굉장히 많고, 사실은 당시에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제 격변기에 있었고, 그리고 사실은 민족의 어떤 운명이 굉장히 나락으로 떨어진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그 내력들을 우리가 스스로 밝혀가지고 원소유자를 찾아내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보여져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산 부석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헌에 의해서 부석사가 보유하고 있었다라, 원소유자다라는 걸 입증을 할 수 있는 사안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면 개별 문화재에 대해서 최소한의 원소유자로서의 관계들을 밝히면서 반환 요구라든가, 또 반환 요구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전 단계에서 정보의 공개 청구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박물관 측에 너네 이거 어떻게 가져갔니? 네. 이런 정보의 공개를 네. 청구하는 건가요?